네, 이슈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맘때면 벌써 이제 주총 시즌에 접어드는데요. 과거 주총이라 그러면 좀 지루하고 요식행위 비슷하게 이렇게 여겨졌지만 이번 시즌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곤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총이라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 딱 짜고 네. 뭐 옛날에는 뭐 총회권들도 있었지만 네. 뭐 그렇게 좀 정해진 코스대로 가는 게 보통인데 이번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이 얹어진 상태에서 행동주의 펀드들 공세가 강화되고 있죠. 네.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총에서 주주 제안을 한 것은 지난 2020년부터 2020년에 한 10건 정도 있었거든요. 예. 10건 정도 했는데 작년에 73개까지 3배 늘어났습니다. 어.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상황이 어쨌든 팬데믹 이전에 개인 주주들이 한 400만 명에서 지금 1,400만 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영향을 줬고 그 새로 영입된 그 개인 주주 투자자들이 대부분 MZ 세대들. 예. 네. 이제 그 바탕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좀 힘을 얻었고 거기에다가 올해는 방금 말씀하셨다시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을 얘기하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막상 3월 28일 주총이 딱 끝나고 나니까 찻잔 속의 태풍이었거든요. 예. 대부분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끝이 났는데 올해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움직일 수 있냐면은 국민연금 비밀을 받아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국민연금에 별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면 국민연금에서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 실제 지금 KTNG 같은 경우를 보면 예. 지금 대표이사 선임은 대부분 다 넘어가는 추세인데 일단 기업은행이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은행이 이제 2대 주주인데 굉장히 규처가 주목돼요. 어떻게 할지. 이런 식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굉장히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우선 보면 좀 KGGI 자산운용이 KGGI는 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고려아연도 지금 끼어들었거든요. 예. 저 현대엘리베이터에다가 지금 현정원 현대그룹 회장이 등기사를 사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자사주도 빨리 소각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지금 삼성물산도 그 펠리스 캐피탈이라고 해서 이게 영국계인데 여기에 그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엘리엇, 예. 엘리엇의 임원이 여기 가 있어요. 아, 엘리엇에서 나와서 차린 거군요. 그렇죠. 그건 잘 알죠, 삼성물산을. 너무 잘 알겠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지배구조 조명하라는 명목하에서 배당 더 많이 해라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코랑코 자산운용 쪽에서도 여기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신한, 알리파차 그리고 뭐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이리츠 콘크랩 여러 곳에다가 지금 주주 제안을 보낸 상태고 VIP 자산운용 같은 경우도 아시아시멘트하고 HL홀딩스에다가 갔습니다.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도 환원 정책 많이 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올해 주주총회는 또 작년과 다르게 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주총을 앞두고 또 나오는 게 이 경영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뭐 곳곳에서 격화되는 소식들이 들려요. 특히 금호석유화학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요. 금호석유화학은 한 3년 전부터 현재 박창구 회장의 조카가 되죠. 그러니까 형님의 아들, 예. 박정구 회장의 아들인 박철환 전 상무가 개인 주주로는 1대 주주입니다. 여기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긴급금 문정을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마무리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올해 또다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직접 들어오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동주의 펀드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차 파트너스라고 해서 이쪽 손을 잡고 일단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금호석화가 자사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18%까지 되거든요. 어이고. 그러니까 이 저거를 자사주 100% 소각하라 이거죠. 100% 소각하라는 겁니다. 사실 박창구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 그 자사주에 대한 그 활용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이제 이 자사주를 일단 사들여서 그거를 처분할 때 스톡옵션 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인적 분할할 때 기념권 강화를 위해서 의결권 부활이 되는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용도가 있어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창구 회장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이 박철환 전 상무 입장에서는 이거를 소각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아마 엑시트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을 해라. 나 그럼 빠져나오겠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내 주식은 다 엑시트해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지금 의도를 읽히고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이 지금 세 번째 분쟁이거든요. 예. 세 번째 분쟁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굉장히 규칙가 주목되고 최근에 이제 이 차파트너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아까 우리가 제일 초도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해라. PBR 낮은 기업들 올려라. 특히 금호석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PBR이 낮죠. 실질적으로 자산이 많은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허점을 끼어들고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산 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아주 오랜 동업자 관계인데 이 고려은행과 영풍 여기도 상당히 분쟁이 치열합니다. 배당금에 대한 의견 차이부터 지분 매입 경쟁까지 아주 주총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여기에다 행동주의 펀드 KCGI까지 가세를 했어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영풍그룹의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 이 두 집안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뭐 여기서 몇 번 설명하셨지만 이게 고려아인이 되게 특수했어요. 예. 그러니까 영풍그룹의 전체 매출의 70%를 고려아인이 합니다. 실제 영풍그룹의 메인 캐시카우고 돈을 가장 많이 벌고 또 거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또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 구조인데 이 재밌게도 이 그런 고려아연의 대주주는 장씨 일가였고 예. 실제 경영은 최씨 일가들이 해왔어요. 그 지분도 최윤범 회장이 부회장 때만 해도 지분이 32대 17 정도였어요. 근데 최윤범 회장이 어떤 좀 생각을 달리 하면서 회장 등극을 하고 그리고 지분 매입 경쟁을 하면서 역전됐습니다. 33.2대 32가 돼버렸어요. 물론 그 33 안에는 이제 최 회장이 이야기하는 우호 지분입니다. 작년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또 유상증자로 5%를 매입하면서 그러니까 LG에너솔루션, 하나그룹, 현대자동차까지 끼어들면서 최윤범 회장의 우호 지분이 33.2%가 올라가서 실제 역전이 된 상태죠. 자,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고려아연은 매년 배당을 한 15,000원 정도를 해요. 많이 할 때는 2만 원 정도까지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려아연은 그 유통주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씨 일가들이 장 회장 일가들이 사실은 고려아연의 배당금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최윤범 회장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5천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분쟁이 붙은 거죠. 왜 못하느냐 얘기했더니 지금 고려아연이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고려아연의 영업이익이 2020년부터 거의 9천억 되면서 2021년 1조가 넘어섰어요. 영업이익만. 이익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당 이익잉여금이 7조나 쌓여 있거든요. 그건 좀 너무 심하네요. 네, 7조 300억 쌓여 있고 현금성 자산만 1조 5천억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있는데 왜 배당 안 하려고 하느냐 따졌겠죠. 근데 이제 최윤범 회장 입장에서는 우리 투자할 게 너무 많다. 이제 고려아연이 비철로 시작했지만 2차 전지도 투자해야 되고 할 게 많으니까 좀 유용을 아껴야 된다는 입장이고 장씨 일가는 지금이라도 경기 분쟁이 벌어졌으니까 빨리 돈을 빼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상황인데 KCGI가 영풍의 장 회장이 손을 들어준 거죠. 배당도 해라. 명분이 있는 거죠. 행동주의 펀드니까 주주환원을 위해서 이렇게 돈도 많은데 왜 배당 안 하느냐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고 두 번째 안은 뭐냐 하면 유상증자안입니다. 지금도 벌써 17%에서 30% 역전이 됐잖아요. 예. 역전되는데 제일 중요했던 게 유상증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그룹, LG에너솔루션, 2차 전지 우리 갈 테니까 투자해라 역전한 거고 현대자동차 해서 역전시켰는데 이번에 또 정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식이 더 희석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실 최 회장 일가의 경영권이 확실히 압도적이니까 이거는 또 반대하겠죠. 이 두 가지 사안이 지금 탁 붙어 있는데 아마 배당은 조금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정관 변경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정관 변경은 특수계열 상황이기 때문에 60 중 7%를 확보해요. 3분의 1을 얻어야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이미 32.2% 가지고 있으니까 한 1%만 더 확보하면 반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토를 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사안이 좀
붙어 있습니다. 예. 자, 이에 못지않게 또 한미약품과 OCI 그룹 통합을 앞두고 경영권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죠. 한미약품 주총 역시 관전 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요.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OCI 그룹까지 같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작년에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약품그룹에는 오늘과 4명이죠. 일단 송영숙 회장이 있고, 그러니까 임 회장의 어머니. 부인이죠. 네. 그리고 딸인 임주연 한미약품 사장이 한편입니다. 이 두 분의 지분이 한 22% 정도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인 임종윤 사장과 둘째인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 19%, 20% 정도 됩니다. 2% 차이 나요. 비슷비슷하네요. 네. 여기에 캐스팅 보트는 저 신동국 한양증밀 회장입니다. 11.5% 가지고 있어요. 캐스팅 보트 찍고 있죠. 그러니까 임 회장의 친구분이시죠. 어쨌든 그 이사회를 통과해서 합병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합병 승인을 이번 주총에 통과를 시켜야 돼요. 합병 승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특수결의 사항입니다. 66.7%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두 형제가 2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죠. 예. 어떤 식으로 결국에는 김동국 그 한양증밀 회장이 아마 결정을 질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OCI 홀딩스 쪽에 한 번 더 주총이 있어요. 이게 예. 뭐냐면 이게 통합이 되면 OCI 홀딩스로 합쳐지고 OCI 홀딩스 아래에 한미약품이 생기고 OCI 그룹이 이렇게 생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OCI 홀딩스의 지주회사의 사내이사 장악이 되게 중요하게 관건이 되는데 현재 이번에 지금 제안에 올라오는 걸 보면 지금 OCI 홀딩스 사내이사가 유현 회장, OCI 홀딩스 회장하고 임주연 한미 사장하고 예. 그리고 김남규 대표하고 서진석 OCI 대표인데 어떻게 보면 2대인 것 같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김남규 대표가 한미약품 측 사람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김남규 대표가 김남규 대표는 3년 전부터 한미약품 그룹의 경영 자문을 맡은 건 맞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미약품 쪽 완전 사람이 아니면 완전히 OCI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가 예.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이 OCI 홀딩스의 이번 합병으로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사실은 이우현 회장이죠. 네, 왜냐하면 삼촌 두 분들보다 OCI 그룹의 지분이 적기 때문에 이번 합병을 통해서 우후 지분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어서 아마 이번 합병으로 가장 덕을 보는 분은 OCI 이우현 회장일 것이다. 이것도 주총 끝날 때까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요즘에는 뭐 일반 투자자들도 주주 환원에 대해서 아주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죠. 자사주 소각을 요구받는 기업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등 아주 규모가 커요. 네. 자사주 소각을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최근 들어서 자사주 소각 기업들이 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우선 큰 이슈만 보더라도 삼성물산이 1조 원 가까운 소각을 했고요. 물론 이 소각 시점은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의 그 1심 예. 판결 일주일 전에 소각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있긴 하지만 또 소각 규모 크고 두 번째 높은 곳이 SK이노베이션인데 여기도 한 8천억 가까운 소각을 했어요. 이 말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SK온 2차 전지 배터리에 계속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명화를 시켜서 좀 더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도 KT해준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리더스 인덱스가 지지난주에 국내 대기업들 전수 조사를 해봤어요. 자사주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소각했는지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500대 기업 상장사가 한 350개인데 그중에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234개였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자사주를 초과까지 이어진 기업은 1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자사주를 취득은 하지만 소각에는 인색하다는 걸 알 수 있고 13%면 32곳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적어서 앞으로 아마 밸류 프로그램 계속 돌아가고 하면 주주들은 자사주 소각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총 시즌에 뭐 항상 그 관심을 갖는 게 사회이사 선임이죠. 최근에는 이제 뭐 정부 부처나 특히 사법부 쪽, 법 쪽의 인사들을 영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요. 이 사회이사들도 사실 제가 한 10여 년간 늘 추적을 해봤거든요. 매년 이제 신규 선임되면 어떤 분들이 올라오는 걸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30대 그룹의 그 주주총회 제안을 했던 237개 계열사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103명의 신규 사회이사들이 이번에 주총에서 의결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 이 103명 가운데 전직 관리 출신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회이사 구조는요, 한 35% 정도가 대학 교수들, 그리고 관리 출신이 한 25% 정도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인데, 물론 이것도 자체도 정상적이진 않지만, 올해는 유난히 전직 관리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40% 중에서 41명인데, 이 중에 20%가 검찰 출신입니다. 사법부 출신이 7명. 그러니까 검찰 사법부가 전체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있는 분들이 이제 기재부 장관 출신, 금융위원장 출신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이번에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은 김성한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예. 네. HD 현대로 사회사 진입됐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HD 현대하고 하나오션하고 8조짜리 잠수함 사업이 아주 뺑집에 걸려서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러한 시점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을, 특히 김성한 전 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50년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군요. 자, 근데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연합을 해서, 이것도 새로운 용어 알게 됐습니다. 울프백 전략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걸 요구를 하는 겁니까? 배당 많이 하라는 거죠. 그 지배구조 투명하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전략이 지난번 엘리엇 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이런 요구를 제주 제안을 했던 이 행동주의 펀드의 CIO가 제임스 스미스 팰리스라고, 이분이 과거 엘리 매니지먼트의 이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들어와서 한 거고, 이번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서한을 보낸 제안서를 보면 우지분이 지금 43%거든요. 삼성물산 우지분이. 그런데 만약에 이 펀드가 1.6%를 들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쪽으로 손을 들어주면 이 제안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굉장히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하여튼 자사주 소각도 1조 원이나 하고 배당까지 들리면 참 걱정이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소액주주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는 너무 이 단기 차익에만 급급한 것이 기업의 어떤 가치, 미래 가치를 좀 갉아먹는 요인도 있지 않나,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주주 제한을 통해 엘리엇이나 뭐 이런 주주 제한을 통해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런 활동들은 자본주의의 성숙 과정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초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보면 굉장히 좀 구시대적이었죠. 네. 주주총회만 봐도. 근데 지금 국민의 한 절반 정도, 1,400만 정도가 개인 주주로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데, 문제는 좀 과도하는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과도하게 배당을 많이 해라, 과도하게 자사주를 소각해라,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죠. 실제 그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꾸준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장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꾸준히에 대한 그 공감이 되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 수익 더 달라는 얘기만 하고 사실 그리고 나서는 엘리엇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그리고 나서는 지분을 바로 빼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 목적이 너무 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배 갈라서 꺼내자 이거죠. 그렇죠. 예. 자, 이번 주총회 이래저래 뭐 관심이 많은데 이 외에도 또 어떤 주목되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 외에도 지금 주총에서 올라온 안건들이 되게 많죠. 특히 보면 주총 시장에서 뭐 아까 그 기념권 문제인 있는 고리아인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쪽 말고도 지금 그 KTNG가 예. 심각하죠. 왜냐하면 KTNG 같은 경우는 먼저 지난달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KTNG가 지난달에 그
연임 그 대표이사가 일단 못한다고 막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새로 신규 대표이사를 올려왔는데 보통 신규 대표이사가 올라오면 그 대부분 수용하고 주총 통과되는 분위기인데 이번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이 아까 2대 주주 6.9%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한 6.4% 정도 그 2대 주주인데 일단 기업은행이 막아섰습니다. 못한다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너가 있는 오너가 있는 기업대로 지배구조가 불충분하다고 우리가 집행을 하지만 사실은 오너가 없는 기업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포스코라든지 그다음에 KT, KT라든지 예. KT는 마찬가지인데 KTNG의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한 9년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기간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사회를 장악합니다. 사내이사는 당연히 이제 자기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장악할 수 있고 사회이사들도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보통 장악을 합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사회가 전혀 견제장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본인의 연임은 막아섰지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그 본인의 연임 막아섰지만 여기 추천하는 사람을 그 사람 입김이 통하는 사람으로 추천할 가능한 그렇겠죠. 거죠. 이번에 방 대표이사가 막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안 된다라고 지금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에서 좀 물갈이 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번에 그 기업은행에서 반대하니까 결국에는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과시킬지 말지 아마 규칙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주총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CEO가 자칫하면 공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이번 주총 뭐 여러 가지 주주환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모습인데 그래서인지 이제 주주환원을 테마로 하는 ETF 거래량이 부쩍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뭐 이 자본시장은 역시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사주 매각, 그다음에 배당주 관련해서 빠르게 ETF를 만들어서 지금 시장에 내놨더니 아주 불티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지금 ETF 하루 평균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서 100배가 올랐습니다. 100배요. 10배 정도 10배? 올랐습니다. 예. 15배 정도 올랐습니다. 일단 에이스 주주하는 가치 액티브를 보면 작년 이맘때 3,000건이 했던 게 지금 46,000건 올라가고 예. 그리고 드루스톤 가치도 한 2배 올라갔어요. 이런 걸 보면 지금 기존에 지금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단계들이 있거든요. 행동주의 펀드가 제일 처음 국내에 들어온 게 2006년도였어요. 1차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이때만 해도 뭐 이때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장하성 펀드 정도. 예. 이게 행동주의의 초기 버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특정 이슈 때문에 이게 나왔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버전이 바뀐 게 뭐냐면은 2018년에 국민연금이 스튜디시 코드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행정주의 펀드가 약간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2차 버전인데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요 버전은 3차 버전 정도 되는데 여기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KCGI 예. 들어오면서 바뀌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런 그 주주 제한 사안 일단 뉴스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그 자사 수각도 굉장히 많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그걸 통하다 보니까 ETF가 반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 시장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뭔가 꿈틀꿈틀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미국 이슈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 6일에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생소한 것 같지만 이게 뭐냐면 미국의 내 개인 건강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법의 이름이 생물보안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 시민들의 개인 건강 유전 정보가 유출되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미국 하원에서 발의했던 게 1월달에 이제 발의돼서 통과된 건데 지난 1월달에 타겟은 중국입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 바이오 기업이 미국 바이오 시장을 짜금짝 먹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야 이거 우리 인권 문제와 뭐 이런 거 걸려 있어.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미국 바이오 기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미국인의 의료 데이터들 그 차단을 확실히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하원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이번에 상원 상임위 통과까지 됐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이 어떤 겁니까? 우선 그 일정을 보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중국 바이오 기업이 미국에서 판매 자체가 아마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게 사실 가장 이슈죠. 그러니까 중국의 우시 바이오 기업 특히 여기 해당되는데 우시 바이오 기업 미국의 바이오 로직스에 대한 그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사이익을 받겠죠. 예. 그래서 주식이 뜨겁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HLB 같은 데가 요 효과 때문에 원래 미국 시장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요 생물보안법의 핵심은 미국이 중국 바이오를 제재하기 위해서 법을 발의했는데 그럼 수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 일본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판 IRA법 맞습니다. 같은 그렇게 보시면 비슷한 됩니다. 상황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주가는 하락하고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했습니다. 이런 거 앞으로 상당한 수혜를 기대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중국의 바이오 판매망은 줄어들 걸 뻔하게 됐고 실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반대 소리를 볼 것이고 특히 이제 원래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약을 팔려면 미국의 PBM, 그러니까 신약 등재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원래 미국 신약 등재 리스트도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의 바이오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우시바이오하고 삼성바이오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우시바이오가 한 17% 정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시장까지 그 삼성바이오나 혹은 그 셀트리온 정도가 먹을 수 있으면 굉장히 지금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미중 패권 갈등 이게 바이오로도 번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와중에 우리 K바이오한테는 희소식인데 네. 일본 기업들도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나름 그 어쨌든 중국을 막으니까 우리나라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그냥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상태인데 먼저 동아소시아홀딩스가 계열사인 ST팜을 통해서 그 일본의 그 이런 것들 같이 해서 지금 판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게도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도 반도체가 비슷하죠. 예, 옛날에 반도체 그랬죠.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왔다가 최근에 반도체를 보면 TSMC가 일본에 가서 짓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같이 바이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생물보안법도 호재지만은 처방약 급여관리 업체에 우리 기업들이 등록됐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미중 바이오 패권쟁이 호재가 되다 보니까 국내의 바이오나 약품 기업들이 미국 PBM 등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원래 굉장히 지금 주요 PBM 제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HLB의 간암 신약 물질인 세람닌, 유한양행의 그 비소 세포 폐암 치료제 신약도 이번에 집한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런 약들이 굉장히 단가도 높고 매출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호재거리고 그 PBM의 이름이 오르지 않으면 사실상 미국의 판매가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도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약을 받듯이 이 PBM이라는 거 약국에 등재된 약만이 미국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HBL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23%나 뛰었어요. 예, 이 소식 신고가 때문에. 계속 기록하고 뛰고 있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다른 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생물보안법에 의한 수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좀 과열 우려도 있고 또 엔비디아 뭐 이틀째 빠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오늘 밤에는 미국 CPI 물가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주춤주춤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 바이오주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바이오주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까요? 올해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바이오주가 작년 그러니까 팬데믹 때 이전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바이오에게 기초 체력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고요. R&D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 미국의 식약 그 진출이 많이 돼 있어서 특히 PBM까지 호재를 보면 올해 바이오주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슈 진단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랑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